여러분, 오늘 김어준 방송 보셨습니까? 특검이 확보한 여인영 전 사령관의 메모장이 공개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소름이 쫙 돋습니다. 국민 지키랬더니 국민이 제일 먼저 위험해질 뻔했습니다. 메모엔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핵실험, ICBM,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이게 뭡니까? 마치 누가 전쟁 각본을 써놓은 것 같잖아요. 심지어 평양휴양지 자극, 표적 타격, 현장 통제. 이런 단어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특검은 이게 단순한 군사 대비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의 긴장 유도 정황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답니다. 방송에서는 더 직설적으로 얘기했죠. 자신의 집권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까지 각오한 시나리오 아니냐는 겁니다. 드론을 날려 핵시설 자극하고 그걸 빌미로 비상계엄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의혹까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 특검이 들여다보는 메모입니다. 한 장의 메모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려 했더니 국민이 볼 때 오히려 더 무서운 내용. 이게 국가안보랍시고 쓰여 있었다니. 이제 국민이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안보였습니까? 추가 자료 나오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충격적이던데? 네, 우리가 의심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네네. 전쟁 미치광이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골 때리는 게 북한이 반격하지 않을 수 없는 곳, 네. 핵시설. 네. 이게 제일 골 때려요. 노아의 홍수가 제일 골 때리던데. 그것도 골 때리죠. 그렇지. 노아의 홍수도 골 때리는데. 방주에 누가 타는 거야? 방주에 자기들이 탔지. 핵시설에 지금 저기 드론을 보내가지고 공격하면은. 그러니까요.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죠. 사실 본인들의 체면을 손상시켜서 공격을 꼭 도발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실제로 평양을 보냈죠. 네. 그래서 평양 15호 관저, 김정은 축소로 있는 관저를 보냈고 거기에 전단을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김정은 일가를 욕하는 전단. 그러니까 저는 네. 북한이 어떻게 참았나 몰라. 다 저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북한이 참을 수 없는 곳만 골라가지고 참을 수 없는 방식으로 도발을 했는데 그렇죠. 북한은 뭔가 정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렇죠? 아니 그때 어쨌든 러시아에 파병하고 그래서 주력 군단이 뭐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아니 나중에 그래서 어쨌든 쳐들어올까봐 도로도 폭파하고 그랬잖아 먼저. 북한이 더러워 폭파했지. 그러니까. 참 북침할까봐 우리가. 북한은 진짜 두 큰일 개 날 전 뻔했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요. 두 개 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10,000명 이상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야 되는 사항은 대단히 북한으로서는 전투력 공백이라고 봤을 거고 평소 같으면은 바로 북한 군부에서 우리한테 도발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첩보가 없을 때 얘기고 네네. 뭔가 첩보가 있지 않았을까 북한도? 그러니까 그렇죠. 저 하는 거 보니까 계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남쪽에서 민주당이 생각했듯이 북한도 그렇게 의심했던 거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성숙한 대응력. 그러니까 너무 성숙한데. 북한이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도로 폭발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폭파할 때 도로를 왜 폭파해야 했더니 방어. 그 도로 타고 북한으로 넘어올까 봐 폭파했어. 그러니까요. 북한은 당연히 첩보가 있죠. 항상 군에서는 징후를 중시 여기거든요. 메시지 하나하나의 징후를 분석을 해서 종합정보 판단하는데 이미 우리는 저부터 해서 계엄한다고 경고를 여러 아니 번 김민석 의원이 했고. 계엄한다 네. 하고 있었고. 계엄한다는 경고도 있었고 그다음 윤석열이 뭐 반국가 세력 하면서 하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면서 강대강으로 하니까 너들 도발하면 우리가 때리겠다 이런 강도를 계속 높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분석으로 해서 얘들이 뭔가 전쟁이나 도발을 유도하는구나 하는 걸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도 했는데 네. 내가 들은 바로는 좀 무시했대요. 윤석열이 하는 거를. 그랬죠. 네, 그래서 계속. 실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는 정말 우리 애를 쳐들어와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저렇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를 이용하는 거니까. 나만 계엄 도발 계엄용으로 네. 하는 거다. 그렇다면 도로 폭파하고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100% 막 그것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래?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 없잖아. 네. 그러니까 최한도로는 좀 하되, 그러니까 대신 윤석열이 끝까지는 극단적으로는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중간 정도
정도 선에서 이제 막을 수 있는 정도라고 했고 그래서 자꾸 도발할 때 넘어가지 말자. 윤석열은 원래 종이호랑이다. 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결국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찝쩍거려가지고 우리를 열받게 하는 정도의 목표를 자기가 남한에서의 실추된 위상이나 이런 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예의주시는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막으면서 이제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미국이 주지 않았을 거라 생각도 해. 왜냐하면은 그렇지 미국이 해줬을 가능성도 있어. 미국의 그 셔먼 의원이 그 셔먼 의원이 왜 MBC하고 인터뷰했던 거 있잖아요. 가짜로 도발해도 우리는 알고 있다. 바로 그거예요. 가짜 도발이란 말이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미국에도 있었었고 북한에도 넘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은 알고 있었고 만약에 전쟁 나면 안 되니까 대응하지 마라. 북한 쪽에다가 자꾸 신호를 언지를 야 이건 대응하지 말고 언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김 의원님 그 여기서 어쨌든 우린 장교끼리 여기서 보니까 장교는 누가 장교야? 알아. 이래 보여도 장교 출신이야. 장교끼리 아르트시 출신이에요? 공군 중위. 장교끼리 얘기해 보세요 한번. 그 북한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두 개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주력 군대가 그러니까 어쨌든 러시아에 많이 파병을 가 있었던 상태인데 그게 없었으면 정말로 큰일이 날 뻔 수도 있었습니까? 그게 없었으면 당장 도발을 하죠. 북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사실 15관저에 전단을 뿌렸을 때 전단이 흩어지는 반경이 한 2km는 돼요. 그 15관저라는 건 관저는 김정은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은 실제 그 북한의 아주 주요 인사들이 살거나 사무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다가 김정은 북한에서 얘기한 최고 존엄을 욕하는 전단이 막 뿌려졌으니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가만히 있으면 옛날 같으면 초용당할 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발을 하는 것이 맞는데 말렸겠죠. 참. 뭐라도 하나 쐈어야 하는 건데. 그렇죠. 매우 성숙했어요. 매우 성숙했어. 그냥 성숙했던 게 아니라 나는 첩보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북한의 그 정보 판단 능력이 우수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두 개 전선을 유지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윤석열 정권의 그런 야욕을 그 판단해서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적대적 두 국가에서 아예 국경선으로 해버리고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우리에게 전운이었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것처럼. 정확히 간파해서 이 사람이 하려는 게 정확히 뭔지를 아니까. 대단한.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라는 거는 자기들은 살고 우리는 다 홍수는 전쟁이잖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에 계엄령이 그때도 연구됐습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 기억하시잖아요. 조현천 그때. 근데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때 수사팀장은 윤석열이었고요. 수사를 윤석열 한동훈이 했었는데 조현천과 그 주변에서 그리고 박근혜 친위 세력이 정권을 뺏기면 다 감옥 가야 되니 정권 뺏기느니 전쟁 일으킨다. 정권 뺏기느니 계엄한다. 이게 계엄령의 요체였는데 그 요체를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에서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짱도 없어서 정권을 뺏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자기네가 뭐 수사에 아주 정통하다고 전문이라 그러면서 특히 윤석열 뭐 증권범죄 이런 거 안다면서 조국 때 자기가 다 안다 그랬잖아요. 펀드 같은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네가 수사해본 걸 가지고 그 노하우를 자기가 받아들여. 그래갖고 범죄만 그대로 이용을 해요. 그대로. 범죄만. 여기서 목적과 최종 상태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군에서 작전 명령을 내릴 때는 목적을 넣고 최종 상태를 넣어요. 목적은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무인기를 보내고 뭐 어떻게 하고 중간 과정이 그거예요. 그래서 최종 상태는 최소한 안보 위기가 돼서 계엄을 선포할 조건을 만든다. 그게 상태고 그리고 미니멈이 그 맥시멈은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노아의 홍수가 전쟁인 거예요.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또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그래서 저 최종 상태가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핵전쟁까지 생각하는 건가요? 핵전쟁까지는 그건 모르지. 하지만 전면전은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야 전쟁. 안보 위기는 제가 봤을 때 국지전 정도를 해도
실제 계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까지도 염두에 두는 최종 상태 저걸 의미한 거죠. 이쪽 장교님은 잘 아시는데 이쪽 장교님은 모르시네. 아는 게 없으시네. 포스타 앞에 장교를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저분도 청년 장교 시절이 저 장교님하고 비교가 너무 많이 최종 되네. 상태가 나온 거는 2000년 이후라서 그전에는 없었어요. 인정. 왜 그렇게 또 장교끼리 통하는 게 있어. 그렇게 가지니까 이번에 계속 이러잖아. 북한 장교를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마. 중위는요. 중위 따위가 아기야 되는 거 포스타 앞에서 먼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군인이 아니라 먼지와 같아요. 중위가 대장님한테 아니야 목격과 최종 상태가 나온 경우가 2000년 이후니까 그전엔 몰랐어요. 저건 군인들이 쓰는 용어군요, 저게. 작전 명령이 내려갈 때 목적, 작전 개념 하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최종 상태가 나와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최종 상태 미니멈은 최소한 안보 위기가 벌어져 가지고 최소한 그래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 하다 보면 맥시멈 노아의 홍수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홍수는 전면전이 벌어져 가지고 몇 명만 몇 명만 사는 거 아니야. 자기들처럼 벙커에 있는 그 방주에 올라갈 사람은 딱 선택된 그 몇 명이네. 그 사람들만 빼고는 모두가 다 위험해지는 상황이잖아. 여기 아무도 없네. 그렇죠. 정권 뺏기느니 전쟁한다. 여기에 머리가 저것은 완전히 실제 외환죄에 해당되죠. 완전히 안보 위기는 조금 전 말씀했지만 국지전이고 노아의 형수는 전면전이에요. 11월 5일 날 메모 다시 띄워보세요. 이거는 더 구체적이에요. 치광이들의 확실한데 11월 5일 메모. 지어티어 취업비 공통의견.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정보사,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지작사 이런 건. 지어시 지작사인지 정보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작사. 방첩사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자, 장교 출신 아니라서 잘 몰라. 그런데 저기 보면은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한다고 돼 있어요. 저게 계엄의 선포 조건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 전시 또는 사변. 사변이라는 게 경찰력으로 치안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 그게 와야 한다. 적이 행동이 먼저 해야 돼. 적이 먼저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야지 계엄을 내리지. 그러니까 드론으로 보내고 이런 거 비밀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지. 그래서 뭐 합참을 패싱했다느니 대통령실에서 그 안보실이 직접 통제했다느니 그게 다 저래서 나온 얘기잖아. 맨 마지막에 적은 매우 수세적인 저것도 그러니까 중요하네. 쟤네들이 왜 저렇게 쫄았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막 하는데 안 움직여. 안 움직임. 성숙해. 그러니까 저 얘기는 여인영이가 헌법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한 거죠. 전시. 왜냐하면 헌법에는 계엄 조건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항이라서 95% 이상은 북한 변수예요. 북한이 전시를 일으키든가 북한이 사변을 일으키는가 그래서 적 행동이 먼저다. 저게 정확하게 헌법에 계엄 선포 요건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렇죠.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그 여인형 메모가 그렇게 돼 있잖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군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야 계엄 선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빼박이야, 빼박. 군사상의 필요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빼박. 메모 다시 돌려주세요. 그래서 빼박이야. 저런 상황에서 계엄이 선포되면은 군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조건이 되니까. 그랬으면 비상계엄은 성공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 실제 정확히 저때 헌법도 이해했고 북한 사항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판단이. 여기 매우 수세적이다. 적은 매우 수세적이다. 그 사인은 각오하고 있다 그랬는데. 4명의 장교들. 그러니까 그 4명의 대장 멋진 사람들. 지작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은 가고 있다. 실제 한번 모였었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각오했다는 거야, 저 사람들은. 전쟁 각오한 거 그러니까 그게 근데 저 중에서 이제 방첩사하고 뭐 수방사는 이해했는데 저 특전사 지작사 이 지작사는 조금 약하게 나오니까 그쪽이 약한 골이 아니에요. 뭐 그쪽을 더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작사는 자기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아니라고 했는데 하잖아. 조금 중간에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4명 중에 3명 김용연이가
충성스러운 4명 소개한다고 4명도 소개했고 그 안에 지작사령관까지 포함이 됐는데 나중에 지작사령관이 좀 흔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이 계속 만나잖아요. 그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령관하고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저 때까지만 해도 지작사령관은 같이 계엄에 동참을 해서 죽을 각오로 한다 이런 거죠. 항상 군은 사실 저런 임무를 수행할 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각오 속에는 목숨 걸고 이걸 성공시켜서 장기 집권. 대통령께 충성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말인 건데 네. 11월 9일 메모 좀 띄워봐 주세요. 11월 9일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 명단 띄워봐 주세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그렇죠. 지켜야지 무슨 어디 여기 이제 이게 11월 9일 날 태포 명단이에요. 중요하네. 김어준 또 들어가네. 저는 항상 들어가요. 근데 제 옆에 양정천이라고 돼 있잖아요. 양정철인데. 그렇죠. 제가 저를 주목하는 이유는 여인영은 이 명단을 작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 알 테니까. 그렇죠. 양정철을 받아 적었는데 양정철이 누군지 모르고 받아 적은 거예요. 양정철이라고 한 걸 양정천이라고 받아 적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방첩사가 저런 명단을 작성했을 법한 곳인데 네. 방첩사도 저 명단을 작성한 곳이 아니야. 저 명단을 받은 거야. 그럼 누가 작성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이거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이렇게 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 여기는 꼭 잡아야 되는 사람들에서 정치 쪽인데 밑에 보면은요. 김민능, 최재. 네. 김어준 이건 개인적인 사감이 누군가 강하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양정철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저 때는 이름도 모르는 양정철은 언론에 안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아니, 그래서 왜 양정철을 왜 저기 넣었어요? 자기네 편 아니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나. 그런 루머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전혀 사실이 아닌데. 중국 그 부정선거설이 저기하고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괴담이. 방첩사령관의 여인영도 이름을 몰랐던. 왜냐하면 이건 정치 고관여층이 아는 사람이고 그 문재인 시절의 사람이라 언론에 공개가 거론되지 않은 지 오래됐거든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을 명단 작성할 수는 없잖아요. 틀리게 작성했어. 누구나 불러줬어요. 여인영이 작성한 게 아니라 불러줬다는 거지 저게. 네. 조회주 들어. 양정철을 연 것은 21대 국회 총선에 양정철 그 당시 민주원장 하면서 많이 대승했죠 민주당이. 선거 조작 때문에 부정선거에 21대 총선이 조작됐다. 그 주범이 의원님 21대 아니에요? 예, 그때. 그리고 저 양정철을 연 거는 제가 봤을 때 실제 윤석열이가 아니면 못 여요. 왜냐하면 군에서는 21대 총선 당시 그 예를 들어 여인영 같으면은 이제 대령급 정도 됐을 때니까 21대 총선에서 양정철이가 전략을 짜고 민주연구원장이라 아는 사람이 군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 정치 고관여층이야지. 그렇죠. 양정철 당시 원장이 그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지. 양정철 원장하고 윤석열 씨가 왜 삐꼈어?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양정철 원래 양정철 전 원장 보고 윤석열 따까리라느니 이런 루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루머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아닌데. 근데 양정철 본인이 나와서 그런 걸 해명하려고 해도 본인은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데 저기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군인이 아니라 저는 김건희 쪽에서 작성한 거라고 봅니다. 그럼 불러준 걸 이렇게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그 얘기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지금 양정천이라고 난 천을 저게 휴대폰 메모였잖아요. 그래서 천진 보면 니은하고 리을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누른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고. 불러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런 2024년 11월 9일 날 작성되고 그 이후로 계속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썼으면 사람 이름을 고쳐 쓰지. 저렇게 받아 적은 거예요. 불러주는 거. 그러니까 메모가 날라온 게 아니라 불러준 거지. 누군가가. 누가? 그 누군가가 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김건희 거라는 거. 군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김건희가 불러줬을 것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작성에는 김건희가 난 작성해. 그러니까 관여했을 거니까. 근데 김건희가 직접 불러주진 않았겠지. 밑에 두 줄 이렇게
이렇게 보면 개인적인 사감이 들어간 게 맞고요. 그러니까 최재형을 넣었다는 거는 최재형 목사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회적 중요성이나 뭐 영향력에 비해서 원한 관계에 있는 그렇지. 김건희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최재형 목사를 왜 계엄군이 잡아가야 되냐고. 그렇죠. 저거는 김건희 작품이라고밖에 못 써.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있는 것 자체가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만 괴롭힌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저 최재형과 양정철을 보고 저는 이건 김건희 작품이 확실하다. 군은 최재형을 넣을 리가 없지. 그렇죠. 예. 그렇죠. 양정처럼 분명히 여인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존재를. 아무튼 저 명단도 너무 이상해. 개인적인. 허접해.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사감으로 원한 관계로 그냥 기분대로 그냥 만든 게 분명합니다. 그러게 이건 나는 그 수사는 이러는지 모르겠네. 아직 수사?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거의 안 됐습니다. 저거 너무 재밌다. 네. 계엄에서 강호의 사례를 참고해요. 저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기서 이응이 지작사예요? 그래서 이응이 저기는 지작사령관? 이응은 박안수 같고 계엄사령관. 박안수인데 왜 이응이라 그래? 아니잖아요. 박안수. 비업은 박 씨는 또 저기 있으니까 강호가 강호필 지작사령관으로 보이는데 강호필 지작사령관이 처음에 합류를 해서 하다가 중간에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그때 저 강호의 살해 참고 고통스러운 과정 그거는 흔들렸을 때 다시 또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이응은 박안수라고 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박안수는 계엄사령관이었거든요. 근데 감정만 육군 총장은 실질적으로 이너서클이 안 들어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감정 같은 거 앞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믿을 사람은 아닌데 허수아비로 내세워야겠다는 저거. 국회 나와서도 그렇죠. 박안수 참모총장은 말할 때 보면은 약간 그렇죠. 일부러 그러는 건지 뭘 모르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이너서클은 아니고 이너서클 약간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너서클 안에서는 윤석열하고 그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만나서 여인영하고 했잖아요. 거기 이너서클이고 그 강호필이가 처음에는 저 강호가 강호필입니까? 예, 강호필일 거예요. 지작사령. 나는 강호의 사례라고 해가지고 무협지에서 나온 용어라. 강호의 사례는 강호필의 사례는 우리가 처음에 충성스럽게 믿었는데 중간에 흔들려서 다시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인 충성맹세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강호필은 포함돼 있었는데 나중에 바뀌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참고했다. 본인이 여러 가지 증언에서 뭐 흔들린 걸 증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보고 그래서 보안이 위험하다. 네. 왜냐하면 그 박안수나 저런 사람을 이너서클에 였다 보면은 보안이 누설될 수 있으니까 인원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박안수는 너무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감정만 앞세워서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니 저 사람은 집어넣으면 안 된다. 들어오려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죠. 쓸 수 없다고 했으니까. 쓸 수 없다. 아니면 그 얘기가 인원을 들어오면 그래서 안 하여튼 된다. 이너서클 속에는 보안에 확실한 인원만 하자. 그걸로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해서 여기서 두 분이 별도로 대화돼 있잖아요. 김용현하고 두 분이 대화하라. 김용현 그래서 지작사령관하고는 김용현이가 직접 했어요. 그때도 한번 만났을 때 김용현이가 전화를 지작사령관을 연결해서 그 윤석열하고 통화하게 해줬거든.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다짐도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너서클 들어와서 토의를 하다 보면 셀 수 있으니까 별도로 대화를 해라. 그 지작사령관은. 그다음에 박안수하고 뭐 이런 것. 그럼 잠깐만 기계적으로 조치는 뭐예요? 기계적으로 다 내친다는 뜻인데 아니 기계적인 조치는 유사시의 매뉴얼대로 하잖아요. 별도로 대화하고 지작사령관은 계엄이 벌어지면은 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지구 계엄사령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임무를 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그 지작사령관한테 전화해서 매뉴얼대로 만약에 있으면은 해라. 이 지시죠. 기계적 매뉴얼대로 기계적 조치. 역으로 보면 지금 쟤네들이 저렇게 인어로 들어오면 안 됨. 인어 자기네들이 믿을 수 있는 요 육사 출신 군인들만 똘똘 뭉쳐서 해서 그래서 계엄이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기가 30분 40분 갔다 들어오지만 뱅뱅뱅뱅
대기만 하고 있었잖아. 지연됐다고. 육사 출신 아니니까 쟤는 가장 중요한 포스트 중에 하나인데 거기 그 지작사 그 사령관인가 수도권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헬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대기하라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육사 출신이 아니었거든. 수방사령관 네. 소방사에서 그 수도권에는 그 공중 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사령관이 아마 수방사령관에 있었으면 헬기가 들어왔을 거예요. 바로 결심하니까. 예. 근데 수방사령관은 그때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사령부가 바로 여의도에 가서 현장 지휘를 한 거예요. 하면서 자기 작전처장한테 세부적인 얘기를 지침을 못 준 거예요. 완전 새 나갈까봐. 네, 새 나갈까봐 그러니까. 못 주고 바로 현장에 가니까 예를 들어 헬기가 수방사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작전처장 규정에 없는 인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 그리고 못 들어온다 하는데 나중에 결국 이제 그 계엄 사령부를 통해서 허락이 돼서 가는 과정에서 한 40분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근데 이게 민주당이 당시에 개엄하지 떠든 게 효과가 있었던 게 네. 이거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 말을 못해서 실제 실행에 옮길 때 지연된 부분이 많았거든요. 네. 무슨 얘기가 갑자기 헬기가 왜 떠? 그렇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전에 떠들었던 게 사실은 시간을 벌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되돌아보면은 그 디테일을 약하게 만든 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그렇죠. 예방책을 맞춰줬기 때문이다. 들킬까봐. 들킬까봐. 왜냐하면은 들키면 사전에 군내에서 동요가 일어나서 동원이 안 될까봐 철저하게 비밀로 했잖아요. 많이 들켰다고 본인들이 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12월 3일 날 또 아침 10시 반에 예비역 장성 13명이 윤석열 탄핵 그 성명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 그날 당일날 오전에 그때도 들켰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바심이 많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런 것들을 수방사령관도 자기 참모인 작전처장한테도 세부적인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군인들도 네. 여의도로 실려온 군인들도 거기 가서 뭐 하는지 몰랐다고 하잖아요. 네,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알면은 오히려 동요할까봐 하도 떠들어대니까 이게 떠들어대는 게 크게 주요했어요. 그때.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적죄로 넘어온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게 여인형이 휴대전화 메모에 이게 특검팀이 공개를 했어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참. 이거는 진짜 오늘 아침에 뉴스 공장 공장장도 못 참고 욕을 하더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얘네들이 북한을 어떻게 건드리려 그랬냐 그러면 네가 읽어라. 열받아서. 나 목 아프다. 네. 어제부터 화 많이 냈더니. 그러니까 두 곳을 타겟으로 잡았어요. 김정은이 쉬고 있는 곳 휴양소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야. 핵시설. 그러니까 어지간한 데는 건드려도 북한이 반응을 안 하니까 야 어디를 건드려야 얘네들이 제일 빡이 칠까. 첫 번째가 김정은 쉬고 있는 휴양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북한으로서는 거의 외교 자산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저거 공격하면서 전쟁이야, 사실. 핵전쟁이야, 저거 잘못 건드리면. 지구 종말이라고. 진짜. 지금 지금 클립보드라고 해서 쭉 나와 있고, 저걸 어제 박정 특검보가 브리핑 할 때, 일종의 백보드에 띄워놓고 설명했던 건데, 그러니까 여인형이라는 사람은 메모를 노상원처럼 수첩에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한다는 거야. 스마트폰에 메모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포렌식을 했더니 저런 것들이 나왔다. 물론 지금 생성 일시 지금 좀 약간 잘렸는데 22년 11월 9일인가 그래요, 저게. 저건 또 뭐야? 생성 일시는 24년 10월 18일. 이거 수정한 거. 예, 요거는 뭐 하여튼 그렇다고 보고 타이밍도 어찌됐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언제부터 이 불법 계엄을 할 거라고 내란을 저지를 거라고 준비했던 거에 대한 것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저게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도발을 해야지 더 효율적인 것인가를 지금 생각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1, 2, 3, 4를 딱 적어놓은 거야.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야, 이 말 워딩이 참 기가 막히게 체면이 손상됐다. 북한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들. 네. 그런 타겟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한 데가 평양이고 그다음에 핵시설 2개고 그리고 삼지연 등 우상화해 본 거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백두혈통들의 뭔가 있는 곳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에 뭐 또 보면 김정은 휴양소 그 외국인 관광객들 모이는 원산 일대 등등.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한테 굉장히 예민한 곳들. 그리고 여기를 타겟팅해서 뭔가 도발을 했을 때 북한이 저 체면 손상을 떴지만 쪽팔려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이런 것들 타겟팅하겠다고 써놓은 거라고. 저거 지들끼리 앉아갖고 저런 얘기하고 앉아 있었던 거야. 여기를 건드리면 북한이 도저히 쪽팔려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이 연병을 한 거예요. 만약에 뭐 누구한테 오늘 한대 내가 얻어맞고 내가 땡값 받겠다. 그럼 보통 엄마 욕하잖아. 그럼 바로 주먹 날라오잖아. 그런 거지, 그런 거. 그런 거야, 그런 거. 패드립 치려고 했었던 거라고. 그래놓고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는 거야.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들을 드론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불안해서 못 살게 만들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메모들이 있지만 핵시설 얘기를 했다는 것은 핵전쟁도 불사한다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노아의 홍수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해 보자면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자면 그 방주에 타고 있는 몇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에 다 휩쓸려 가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전멸이지. 그러면 핵을 타격해가지고 저쪽에서 도발해 와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권력을 쥐고자 하는 지들 몇몇은 뭐 벙커나 어디에 짱 박혀 있으면서 그걸 보면 되겠지만 뭐 접경지대에 있는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전국 곳곳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나 이것에 대해서는 다 1만큼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죽어도 된다는 거죠. 뭐. 그냥 자기들만 계엄 통해서 집권을 더 오래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였어. 그걸 가지고 지금 저걸 만들어 나가는 거야. 계엄의 이유를 만들려고 저렇게 도발을 하고 그거 가지고 개업하면서 무슨 구국이 결단하는 것처럼 나와서 떠들어댈 것이고 혼자서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들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방첩 사령관이라는 자가 누군가 저 얘기하고 있으면 그걸 핸드폰으로 받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거 지금. 그리고 거기에 이미 지난해 10월 27일 날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압수수색이라고 적혀 있고 11월 9일에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이름이 명단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11월 9일에.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는 이거는 비상계엄을 그때부터 계획해서 비상계엄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뭐 볼 수밖에 없잖아, 이건. 그렇지. 여기 포고령이 나오잖아, 포고령이. 나 어제 박지영 특검보가 브리핑을 할 때 그런 말을 했거든. 설마 하고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이게 사실로 드러날 때 그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서도 얼마나 기가 찼을까? 이게 하나하나 증거로 나와가지고 확인이 될 때.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진짜로 우리 다 죽이려고 그랬구나. 그렇지. 죽거나 그렇지. 말든지 니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는 계엄 선포해가지고 영구 집권하겠다 이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왜 그 오지멘 디아즈 그 왓츠맨에 보면 캐릭터가 거기 뭐 먼지 더미 위의 왕 그런 거 되고 싶어 했던 거잖아. 세상은 지구가 멸망하든지 말든지 난 폐허 위에서 거기 왕좌 놓고 앉아가지고 왕해 먹을란다. 김건희와 함께. 지금 그런 인간의 우두머리를 재판하는데 지기현이는 저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변호인 뭐 바쁘세요? 뭐 참 밀어줘. 진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서 지금 윤석열이가 살아있는 거지.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진짜. 아니, 이러니까 내란 진압 같은 거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 데려다가 야 다 나와 쭉 서. 왜 얘한테 이런 소리를 듣냐고. 그거보다 못하잖아 지금 지기현이가 하고 있는 게. 서울